이 이야기는 실제 캄보디아 스캠 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이 스캠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수익을 약속받고 떠났다가 감금되어 범죄에 동원되었습니다. 일부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일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행방불명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3년 5월 어느 날 전라남도 여수에 사는 김영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승준 씨 보호자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제가 승준이 아버지입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아드님께서 현재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원인 모를 뇌출혈로 의식을 잃으신 상태입니다. 영수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캄보디아? 뇌출혈? 아들이 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한 것일까요? 6개월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김승준 씨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 수진 씨와 5살 난 딸 서연이를 위해 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받는 월급 250만 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아빠 왔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올 때마다 현관문을 열고 달려오는 딸의 모습, 그것이 승준 씨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아이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매달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여보, 우리 서연이 피아노 학원 보내고 싶은데. 형편이 좀 나아지면. 아내의 조심스러운 말에 승준 씨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현우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승준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나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데 여기 돈 진짜 잘 벌어. 한 달에 500만 원은 기본이고 열심히 하면 1000만 원도 가능해. 너도 관심 있으면 연락해. 승준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지금 월급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형, 그게 정말이야? 무슨 일인데? 찻잎 생산 공장이야. 캄보디아에서 차 농장 운영하는 한국 회사가 있어. 일은 좀 힘들지만 돈은 확실히 벌어. 내가 추천해 줄까? 승준 씨는 망설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년만 고생하면 빚도 갚고 아이 교육비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캄보디아에 가서 1년만 일하고 올게. 우리 서연이 피아노도 사주고 빚도 갚자. 여보, 괜찮겠어요? 너무 멀잖아요. 걱정 마. 현우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요즘 해외 취업 많이 가잖아. 2022년 12월 승준 씨는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빠, 빨리 와. 그래, 서연아.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사올게. 엄마 말 잘 듣고 있어야 해. 공항에서 손을 흔드는 아내와 딸을 뒤로 하고 승준 씨는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프놈펜 공항에 도착한 승준 씨를 마중 나온 것은 현우가 아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2명의 중국인 남자들이었습니다. 김승준? 승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그저 따라오라 손짓했습니다. 저기, 현우는요? 승준 씨는 불안했지만 현우가 보낸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고급 승용차에 승준 씨를 태우고 프놈펜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변했습니다. 화려한 건물들이 사라지고 허름한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차는 2시간 정도를 계속 달렸습니다. 저기,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차 공장은 시내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차가 멈춘 곳은 외진 곳에 위치한 거대한 건물 단지였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입구에는 총을 든 경비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차 공장이 왜 이렇게 삼엄하게 경비를 서지? 승준 씨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는 여권과 핸드폰을 빼앗겼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여권 돌려줘. 조용히 해. 여기서는 규칙을 따라야 해. 유창한 한국말을 하는 조선족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장 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승준 씨 환영합니다. 여기서 일하시면 한 달에 500만 원 드립니다. 단 우리 규칙을 잘 따라주셔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건데요? 차 공장이라고 들었는데. 차 공장? 장 팀장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여기는 콜센터입니다. 한국에 전화 걸어서 영업하는 일이죠. 쉬운 일이에요. 전화 영업? 그럼 처음 말이랑 다르잖아요. 나 돌아갈래요.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세요. 단 비행기 값 300만 원, 숙소비 200만 원, 식비 100만 원. 총 600만 원 먼저 갚고 가세요. 뭐? 내가 왜 그걸 갚아요? 당신 여기 오는데 우리가 돈 썼잖아요. 당연히 갚아야죠. 못 갚으면 여기서 일해서 갚든지. 승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곳이 탈출하기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승준 씨가 갇힌 곳은 태자 단지라고 불리는 대규모 스캠 범죄 조직의 본거지였습니다. 10층짜리 건물 3개 동에 약 500명의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들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첫날 밤 승준 씨는 8명이 함께 자는 좁은 방에 배정되었습니다. 방에는 낡은 2층 침대 4개와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옆 침대에 젊은 청년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박민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나가고 싶은데. 형,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3가지예요. 첫째, 돈 갚고 나가기. 둘째, 일 열심히 해서 실적 올려서 자유의 몸이 되기. 셋째, 민호는 말을 흐렸습니다. 셋째가 뭔데요? 죽어서 나가기. 여기서 탈출하려다 잡히면 끔찍한 일을 당해요. 저도 한번 봤는데.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승준 씨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 교육 시간이다. 중국인 관리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난 승준 씨는 다른 신입들과 함께 교육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교육장에는 한국인 강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능숙한 말투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배 전략입니다. 여기서는 본명 대신 별칭을 씁니다. 전 전략, 저쪽은 장수, 그쪽은 천재.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듯한 별칭들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일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검찰청 4층 보이스피싱입니다. 승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이스피싱? 그건 범죄 아닌가요?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략이 종이를 나눠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대본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과입니다. 고객님의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되고 출국 금지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이건 범죄잖아요. 승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순간 전략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승준 씨,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2가지예요. 시키는 대로 하거나 벌을 받거나. 선택하세요. 난 못해요.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전략이 손을 들자 밖에서 중국인 경비 2명이 들어왔습니다. 5번 방으로 데려가. 승준 씨는 끌려갔습니다. 5번 방은 건물 지하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의자 하나와 전기 충격기가 있었습니다. 앉아. 경비가 승준 씨를 의자에 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할 거야, 말 거야? 난 못해요. 그래? 그럼 맛 좀 보자. 찌지지직. 전기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승준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으악. 어때? 생각 바뀌었어? 제발 그만. 할 거야, 말 거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승준 씨는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더 이상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교육을 마친 승준 씨는 일선 콜러로 배치되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한국의 일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공포심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동안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을 제외하고는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첫 전화를 거는 순간 승준 씨의 손은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6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네, 검찰청이라고요? 네, 고객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아이고, 어떡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할머니의 당황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승준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야 했습니다. 옆에서 관리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통 이상 전화를 걸어야 했고 그중 최소 5명 이상을 이선으로 연결해야 했습니다. 이선은 검사나 경찰을 사칭하는 더 숙련된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밥이 좀 더 나왔고 월 1회 외출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나쁘면 김승준, 오늘 실적이 왜 이래? 장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잘 안 받아서. 변명하지 마. 계단 100층 왕복. 승준 씨는 10층 건물의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1층에서 10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를 10번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쓰러질 것 같았지만 멈추면 더한 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방으로 돌아와 쓰러져 잤습니다. 꿈속에서도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승준 씨는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저 기계적으로 대본을 읽어 나갔습니다. 살아야 한다. 가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오직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승준 씨의 가족이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연락이 잘 됐습니다. 여보, 나 잘 있어. 일은 좀 힘든데 괜찮아. 서연이 잘 지내고 있지? 응, 잘 지내. 아빠 보고 싶어 한다. 나도 보고 싶어. 다음 달에 돈 보낼게. 하지만 2달째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무슨 일 있어요? 며칠 뒤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일이 바빠서 연락 못해. 걱정 마. 하지만 수진 씨는 불안했습니다. 남편의 문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짧고 건조했습니다. 3월이 되자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SNS도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5살 서연이가 매일 아빠를 찾았습니다. 곧 와. 아빠가 일하느라 바쁜 거야. 수진 씨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4월 수진 씨는 시아버지에게 상황을 말했습니다. 아버님, 승준 씨한테 연락이 안 돼요. 뭔가 이상해요.
뭐?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지. 영수 씨와 수진 씨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실종 신고하러 왔습니다. 제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어요. 캄보디아요? 혹시 스캠 범죄 쪽은 아니신지? 경찰관의 말에 영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스캠 범죄요? 그게 뭔데요? 요즘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을 납치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동원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혹시? 아니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차 공장에 취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나니 영수 씨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승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실종 신고 취소해 주세요. 저 괜찮아요. 그냥 일이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승준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무슨 일이야? 영수 씨가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저 문자는 누가 보낸 거지? 정말 승준이가 보낸 건가? 불안감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승준 씨가 태자 단지에 갇힌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체중은 15kg이나 빠졌고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매일 17시간씩 전화를 걸고 사람들을 속이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신입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이건 범죄야. 그는 밤중에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곧 경비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사람들이 중앙홀에 소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육이 있겠습니다. 중국인 보스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옆에는 탈출을 시도했던 청년이 끌려 나왔습니다. 청년의 몸에는 멍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얼굴은 부어올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규칙을 어긴 자의 말로입니다. 보스가 신호를 보내자 경비가 전기 충격기를 들고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으악! 청년의 비명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준 씨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 탈출을 시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보스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을 자르겠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하면 2개, 세 번째는 3개. 승준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승준 씨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정말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형,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나간 사람은 딱 2명 봤어요. 어떻게 나갔는데? 한 명은 실적이 엄청 좋아서 자유의 몸이 됐어요. 한 달에 1억 이상 벌었대요. 그 정도 되니까 보스가 풀어줬죠. 다른 한 명은? 민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봐. 다른 한 명은 어떻게 나갔어? 죽어서 나갔어요. 시신으로. 승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 여기서 버티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실적도 어느 정도 올려야 하고 말도 잘 들어야 해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난 그냥 집에 가고 싶어. 내 딸 얼굴이 기억도 안 나. 승준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월 어느 날 승준 씨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실적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 가족에게 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감시 하에서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었지만요. 김승준, 오늘 내 차례다. 10분만 준다. 이상한 소리 하면 바로 끊는다. 승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5개월 만에 듣는 목소리. 승준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여보, 나야. 여보, 여보구나.
어디 있어? 무슨 일이야? 왜 연락이 없었어? 미안해. 나 괜찮아. 일이 좀 바빠서. 거짓말하지 마. 당신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지? 수진 씨는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여보나. 승준 씨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감금되어 있다는 것을, 범죄 조직에 갇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옆에서 중국인 경비가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갈게. 당신 지금 어디 있어? 진짜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서연이는? 서연이는 매일 아빠 찾아. 밤마다 아빠 언제 오냐고. 서연아. 승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아빠 어디 있어? 보고 싶어. 서연아, 아빠도 보고 싶어. 미안해. 시간 다 됐다. 끊어. 경비가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승준 씨는 필사적으로 마지막 말을 외쳤습니다. 아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승준 씨는 다시는 가족과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실적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김승준, 실적이 왜 이래?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 잘하겠습니다. 내가 쓸모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시아누크빌로 보낼 거야. 시아누크빌. 그곳은 태자 단지보다 더 끔찍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일을 못하거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팔려가는 곳. 그곳에서는 더 심한 폭력과 고문이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승준 씨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6월 초 승준 씨는 다른 실적 부진자 5명과 함께 트럭에 실렸습니다. 너희들은 오늘부터 시아누크빌로 간다. 거기서 제대로 일 못하면 다음은 포이펫, 그 다음은 바벳, 마지막은 꼬공이다. 장 팀장의 말에 모두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꼬공. 그곳은 보호산이라고도 불렸는데 최악의 범죄 단지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살아 돌아오기 힘들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4시간을 달려 도착한 시아누크빌은 태자 단지보다 더 삼엄했습니다. 건물은 더 크고 높았으며 경비는 2배로 많았습니다. 승준 씨가 배치된 곳은 12층 건물의 7층. 한 방에 10명이 함께 지냈고 침대도 없이 바닥에 매트리스만 깔려 있었습니다. 신입들, 여기서의 규칙을 말한다. 중국인 보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용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첫째, 하루 실적 목표는 300통. 그중 최소 10명을 2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300통이요? 그건 불가능해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쾅! 용이 그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럼 죽고 싶어? 둘째, 매출이 하루 1,000만 원 이상 나와야 한다. 안 나오면 식사 금지. 셋째, 탈출 시도하면 손가락 자른다. 2번째는 발가락, 3번째는 죽는다. 승준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기는 정말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첫날 밤 옆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제발! 제발 그만! 찌지지직! 전기 충격기 소리였습니다. 실적이 왜 이래? 응? 밥 먹고 싶어? 그럼 일 열심히 해. 제발. 아파요. 제발. 닥쳐. 내일 실적 안 나오면 계단 200층 왕복이다. 승준 씨는 이불로 귀를 막았지만 비명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나도. 시아누크빌에서의 생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기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루 18시간 노동.
식사 시간은 총 1시간.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실적이 나쁜 날은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하루 이틀 굶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승준 씨의 몸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체중은 65kg에서 50kg으로 줄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속인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나 고통스러워하는 꿈, 딸이 울면서 아빠를 찾는 꿈. 아빠, 아빠 왜 안 와? 서연아,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거짓말쟁이야. 아니야. 아빠는. 으악. 승준 씨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형, 또 악몽 꿨어요? 옆에서 같은 방을 쓰는 후배가 물었습니다. 응. 미치겠어. 매일 이래. 저도 그래요. 여기 사람들 다 그래요. 정신과 치료받아야 할 정도예요. 7월이 되자 승준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죽느니 탈출하다 죽는 게 낫다. 그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구조를 파악하고 경비 교대 시간을 확인하고 탈출 경로를 그렸습니다. 함께 탈출할 동료도 찾았습니다. 김민우라는 청년이었습니다. 형, 저도 같이 갈래요. 여기서 더 있으면 진짜 미쳐요. 하지만 위험해. 잡히면. 알아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7월 15일 밤 두 사람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새벽 2시 경비 교대 시간. 승준 씨와 민우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7층에서 비상계단으로 내려가 1층까지 갔습니다. 조심해. 저기 경비가 있어. 두 사람은 경비의 시선을 피해 담장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담장은 높았지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먼저 올라갈게. 그 다음 형 올라와요. 민우가 담장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m, 4m.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경비가 소리쳤습니다. 순간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빨리, 빨리 올라가. 승준 씨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비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멈춰. 민우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승준 씨는 미처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형도 빨리. 너라도 가. 빨리. 형, 나 경찰에 신고해. 한국 대사관에 알려. 경비들이 승준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주먹이 얼굴에 날아왔습니다. 승준 씨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탈출하려 했어? 각오는 했겠지? 경비들이 승준 씨를 끌고 갔습니다. 승준 씨가 끌려간 곳은 건물 지하의 벌칙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의자, 전기 충격기 그리고 각종 고문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탈출 시도했다고. 경고했잖아. 손가락 자른다고. 중국인 보스용이 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너무 늦었어. 용이 승준 씨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새끼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게 교훈이야. 다른 놈들한테도 보여줘야지. 칼이 내려왔습니다. 으악.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승준 씨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렸을 때 승준 씨는 병실 비슷한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왼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깨어났네. 옆에서 한국인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 의사예요? 의대는 나왔어.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 응급처치나 하는 사람이지. 제 손가락은
새끼손가락 잘렸어.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혈하고 소독하는 것뿐이야. 승준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손가락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는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여기서 살아서 나간 사람 있어요? 의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있어. 근데 많지 않아. 대부분은 뭐예요? 죽어서 나가. 또는 평생 여기서 살아. 승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여기서 죽는 건가?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승준 씨의 가족이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7월 중순 영수 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수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여기 캄보디아 푸놈펜 메디컬 센터입니다. 귀하의 아드님께서. 영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아들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드님께서 중증 외상으로 입원하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갑니다. 영수 씨는 그날로 캄보디아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아내인 순희 씨도 함께 갔습니다. 여보, 우리 승준이가 무슨 일을 당한 거예요? 모르겠어. 빨리 가봐야 알겠어. 15시간의 비행 끝에 푸놈펜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순희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저게 우리 승준이야?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몰골이었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승준아, 승준아. 영수 씨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왼손 새끼손가락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담당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심각한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폭행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전기 충격기로 지진 흔적이고요. 전기 충격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들은 둔기로 맞은 흔적입니다. 갈비뼈도 3대가 부러졌고요. 순희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누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환자분은 호텔 객실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호텔이요? 무슨 호텔이요? 시아누쿠빌의 한 호텔입니다. 청소 직원이 발견해서 신고했습니다. 영수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누가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소.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든 놈들을.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수사에 소극적이었고 한국 대사관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지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는 하는데 캄보디아 특성상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그냥 이렇게 죽으라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영수 씨 부부는 매일 병원을 지켰습니다. 의식이 없는 아들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승준아, 엄마야, 눈 좀 떠봐. 제발. 순희 씨는 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편 승준 씨와 함께 탈출을 시도했던 민우는 간신히 담장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밤새 숲속을 헤매며 도망친 그는 다음 날 아침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식당 주인은 놀라서 민우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넌 누구고? 저는 스캠 단지에서 탈출한 사람입니다. 제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식당 주인은 곧바로 한인 구조단에 연락했습니다. 한인 구조단은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한국인들을 구출하는 민간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민우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네. 근데 제 동료가
형이 아직 거기 있어요. 저만 탈출했어요. 민우는 승준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승준이라는 분인데 저 대신 희생하셨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한인 구조단은 즉시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누쿠빌의 스캠 단지는 워낙 삼엄해서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승준이라는 사람, 병원에 입원했대요. 의식불명이래요. 뭐라고요? 민우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영수 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혹시 김승준 씨 보호자이십니까? 네, 그런데 당신은? 저는 승준 형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민우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스캠 단지에서의 생활, 탈출 시도, 그리고 승준 씨가 자신을 위해 희생한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범죄 조직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형을 설득해서 탈출을 시도했는데 형만. 영수 씨는 분노와 슬픔에 몸을 떨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누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프린스 그룹이라는 중국계 조직입니다. 천지라는 사람이 보스예요. 시아누쿠빌의 거대한 범죄 단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민우는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영수 씨는 한국 대사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 아들이 범죄 조직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증인도 있어요. 수사해 주세요. 하지만 대사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에 전달하겠습니다만 현지 수사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제 아들은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영수 씨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영수 씨는 언론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아들 이야기를 보도해 주세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감금되어 범죄에 동원되고 있어요. 한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취재해 보겠습니다. 제작진은 캄보디아로 직접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태자 단지와 시아누쿠빌의 스캠 범죄 단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높은 담장, 철조망, 총을 든 경비대.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작진은 탈출에 성공한 피해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하루 17시간씩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실적이 안 나오면 굶기고 때리고 전기 충격기로 고문당했어요. 탈출하려다 잡힌 사람은 손가락을 잘렸어요. 제 친구도 그렇게 당했어요. 한국인만 200명 이상이 감금되어 있었어요. 대부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서 왔어요. 방송이 나가자 한국 사회가 들썩였습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실태 충격. 한국인 200명 이상 감금, 강제로 보이스피싱 동원. 프린스 그룹, 연간 14조 원대 범죄 수익. 여론이 들끓자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고 경찰청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미국 FBI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천지 회장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돈 세탁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9월 미국 법무부는 천지를 금융 사기와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천지는 프린스 그룹을 통해 초국가적 범죄 조직을 운영했으며 하루 평균 4,050만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렸습니다. 기소장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직원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때려도 되는지 물었을 때 천지는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라고 지시했다. 탈출 시도자에 대해서는 신체 절단을 승인했으며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손가락을 잃었다. 캄보디아 경찰도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펼쳤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태자 단지와 시아누쿠빌의 스캠 범죄 단지에 대한 동시 급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나와. 수백 명의 경찰이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범죄 단지에 감금되어 있던 한국인 64명이 구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수갑을 찬 채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해자인 동시에 범죄 가담자. 복잡한 신분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구출된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승준 씨는 그들 중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캄보디아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푸놈펜 메디컬 센터. 영수 씨 부부는 석 달째 아들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승준아. 엄마야. 눈 좀 떠봐. 순희 씨는 매일 아들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의사는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깨어나도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눈만 떠주면. 제발. 영수 씨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11월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승준 씨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여보. 승준이가 움직였어. 간호사를 급히 불렀고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들리세요? 눈 떠보실 수 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승준 씨의 눈이 떠졌습니다. 승준아. 순희 씨가 울먹이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 가느다란 목소리였지만 분명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영수 씨와 순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아들아. 정말 다행이다. 정말. 하지만 기쁨도 잠시, 승준 씨의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기억도 흐릿했습니다. 저는 어디? 병원이야, 아들아. 캄보디아 병원. 캄보디아. 승준 씨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안 돼. 다시 가기 싫어. 제발.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하지만 승준 씨는 계속 떨었습니다. 트라우마가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승준 씨는 한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승준 씨를 수진 씨와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달려왔지만 승준 씨는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는? 여보. 우리 딸이야. 서연이. 승준 씨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아빠, 나야. 서연이야.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가족은 다시 만났지만 예전의 행복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승준 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뇌손상 치료와 함께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환자분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동반되어 있고요.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가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트라우마와 싸워야 할 수도 있어요. 승준 씨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안 돼. 제발. 의학.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는 날이 많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꿈이야. 이제 안전해. 수진 씨가 남편을 안아주었지만 승준 씨는 계속 떨었습니다. 저들이 또 올 거야. 날 데려갈 거야. 아니야. 아무도 안 와. 여기는 한국이야. 하지만 승준 씨의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움찔했고 외국인만 보면 피했습니다. 특히 중국어가 들리면 공황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여보.
진정해. 심호흡해. 가족들도 함께 고통받았습니다. 특히 서연이는 아빠가 왜 자신을 피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싫어해. 아니야, 서연아. 아빠가 아파서 그래.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하셔. 그럼 왜 날 안 안아줘? 왜 날 보면 울어? 수진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편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월 한국으로 송환된 스캠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64명 중 20명은 피해자로 인정받아 처벌을 면했습니다. 완전히 속아서 감금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4명은 범죄 가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부는 알면서도 범죄에 가담했고 일부는 높은 수익을 올려 자유의 몸이 된 후에도 계속 범죄 조직에서 일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검사의 공소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 역시 범죄 조직에 감금되어 강제로 일을 시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심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비록 강압에 의해 범죄에 가담했으나 범죄 행위 자체는 명백합니다. 다만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감형합니다. 징역 1년에서 3년을 선고합니다. 민우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승준 씨를 구하려 했다는 점, 그리고 증언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김민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민우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준 형, 정말 죄송합니다. 국제적으로는 더 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한국, 캄보디아, 중국이 공조하여 프린스 그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3월 캄보디아 경찰은 프린스 그룹 본사를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보스 천지는 이미 도주한 후였습니다. 천지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국제 수배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청장의 발표였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계열사들은 모두 폐쇄되었고 자산은 동결되었습니다. 22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포함한 막대한 자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조직원 300여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중국인, 조선족, 캄보디아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천지 회장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조직원들은 변명했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명령에 따랐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은 명백합니다. 특히 폭행과 고문에 직접 가담한 자들은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주범들에게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지는 여전히 도주 중이었습니다. 2024년 6월 드디어 천지가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숨어있던 곳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였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천지를 검거했습니다. 곧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의 발표였습니다. 천지는 미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금융사기, 자금 세탁, 인신매매, 살인교사 등 20여 개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최소 종신형이 예상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4년 여름이 되었습니다. 승준 씨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많이 회복되었지만 정신적 상처는 깊었습니다. 오늘은 가족 치료 시간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정신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상담실에는 승준 씨, 수진 씨, 서연이, 그리고 영수 씨 부부가 모여 있었습니다. 승준 씨,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미안해요. 다들 제 때문에 고생했어요.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돈을 더 벌겠다고. 그래서
아빠, 나는 아빠가 좋아. 돈 많이 안 벌어도 돼. 서연이가 아빠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승준 씨는 딸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포옹이었습니다. 아빠가 서연이한테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오랫동안 곁에 없어서. 괜찮아. 이제 있으면 돼. 가족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자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승준 씨, 천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족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승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 승준 씨는 퇴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악몽을 꾸었고 때때로 공황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어디 보자. 서연이가 그린 그림에는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서연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가족이야. 다 같이 손잡고 있는 거야. 그래. 우리 가족. 승준 씨는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은 아직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당분간은 쉬면서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생활비 걱정은 덜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스캠 피해자 지원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생활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보냈고 승준 씨 가족도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형, 어떻게 지내세요? 민우야,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보았습니다. 형, 정말 죄송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 그래도 형이 저 때문에. 됐어. 과거는 과거야. 이제 우리 앞을 보자. 민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고맙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용서할 게 뭐 있어. 우리 둘 다 살아남았잖아. 그걸로 충분해.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부는 해외 취업 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해외 취업 알선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의심스러운 일자리에 대해 경고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였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현지 한국인 보호를 위해 영사 인력을 확대하고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경찰청은 국제범죄수사팀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국제 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인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겠습니다. 방송과 언론에서는 연일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쉬운 돈은 없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해외 일자리 절대 믿지 마세요. 가족이 해외에서 연락이 끊겼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시민단체들도 움직였습니다. 해외 스캠 피해자 가족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영수 씨도 그 모임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제 아들은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쉬운 돈은 없다고.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라고. 영수 씨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피해자들은 생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승준 씨도 건강이 회복되면서 그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우입니다. 저는 이성호입니다. 20여 명의 생존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캄보디아에서 감금과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 갇혀 있을 사람들을 구해야 합니다. 모임은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 요즘은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 아직도 가끔 악몽 꾸지만 예전보다는 낫네. 저도 그래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니까 위로가 돼요. 맞아. 혼자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생존자들은 함께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해외 일자리 사기 조심하세요.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대학교 앞, 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 생존자들입니다.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였고 성금도 모였습니다. 아직도 그곳에 갇혀 있을 분들을 구출하는 데 써주세요. 생존자들의 노력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출되었습니다. 2025년 1월 천지에 대한 재판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재판이었습니다. 피고인 천지는 10년간 초국 가적 범죄 조직을 운영하며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최소 1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조직원들에게 폭행과 고문을 지시했으며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교사입니다. 증인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생존자들, 조직원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 영수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제 아들은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조직에 의해 감금되고 고문당하고 결국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아들은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제 가정도 그중 하나입니다.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6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7월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천지에게 종신형 3회를 선고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입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으로 압류된 자산 전액을 몰수하여 피해 보상에 사용하도록 명령합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승준 씨는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주 2회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약물 치료도 계속되었습니다. 왼손 새끼 손가락이 없어 불편했고 가끔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 이제 초등학생이 된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최고네. 아빠도 힘내. 선생님이 그러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된대. 그래, 아빠도 포기 안 해. 승준 씨는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래 서 있기 힘들어서 하루 4시간만 일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을 맞이하며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릴 때도 있었고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아냈습니다. 손님, 여기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했습니다. 민우도 새 출발을 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한 물류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형, 저 이번 달 첫 월급 받았어요. 그래? 축하해. 이거 형한테 드리고 싶어요. 제가 빌린 돈. 됐어. 내가 쓰고 싶은데 써. 아니에요. 형한테 갚고 싶어요.
제 마음이 편해야. 그럼.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형, 우리 정말 많은 걸 겪었네요. 그러게. 지옥 같았지. 하지만 살아남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우리는 생존자야. 얼마 후 여름 캄보디아 스캠 피해자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광장에 3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생존자들,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시민들. 추모식은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8명.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캄보디아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을 추모합니다. 사회자의 말에 모두가 묵념했습니다. 박준영님, 이상훈님, 김태영님.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준 씨도 추모사를 했습니다. 저는 운 좋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몫까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겠습니다. 영수 씨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 그 가족들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합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헌화를 했습니다. 흰 국화꽃 한 송이씩을 제단에 놓으며 명복을 빌었습니다.